우리나라는 산이 많아 산골마다 흐르는 시냇물과 하천, 강을 만나는 것이 어려운 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경치는 아름답지만 일상생활에선 생각보다 불편했는데요. 지금이야 튼튼한 교량을 놓아 어렵지 않게 물길을 건널 수 있지만 다리가 흔치 않았던 조선시대에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넓은 강에선 나룻배를 띄워 뱃사공이 사람과 짐을 날라야 했고 작은 도랑은 뛰어넘어가야 했습니다. 크기가 애매한 개울이나 시내는 가장 골칫거리였는데요. 사람 키보다 얕으면 걸어서 건널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건널 때마다 매번 옷을 적실 수는 없었죠. 이러한 불편을 해결해 돈을 벌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사람을 업고 시내를 건넌 월천꾼입니다. 월천꾼은 시내와 하천에서 사람을 업어나르는 직업입니다. 섭수꾼이라고도 불렀죠. 당시 사람들은 보통 물을 건널 때 신을 벗고 바지를 걷은 채 건너야 했는데 수심이 허리춤까지 올라오면 그냥 물에 젖는 것을 각오하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렇게 건널 수 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양반은 체면 때문에 신발을 벗는 것을 꺼렸고 부인들은 남에게 맨발을 보이는 것이 금기인 시대였죠. 또 노약자나 병자처럼 물에 닿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이들도 있었는데 차가운 물에 들어갔다가 병을 앓을 수도 있었고 미끄러져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일이었습니다. 월천꾼은 이렇게 직접 물에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들을 등에 업거나 목마를 태워 건너게 해주고 품삯을 받았습니다. 때론 무거운 짐을 옮기기도 했죠. 언뜻 보면 쉬워 보이는 일 같지만 사실은 체격에서부터 컷이 나는 쉽지 않은 직업이었습니다. 월천꾼의 난쟁이 빠지듯 일하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키가 작거나 왜소한 사람은 아예 할 수 없는 일이었고 사람의 직업을 새와 관련지어 노래한 백조유에서는 황슬한 놈은 모가지가 기르니 월천꾼으로 돌려라 라고 표현될 정도로 월천꾼은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아야 가능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물론 신체 조건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월천꾼은 보통 평상시 생업에 종사하다가 여름철 시냇물이 불어났을 때나 겨울에 얼음이 얼기 전과 녹기 시작할 때가 대목으로 주로 그때 일을 했습니다. 당연히 여름엔 거센 물살을 뚫어야 했고 겨울엔 살을 내는 냉수 속을 지나야 했죠. 심지어 늦은 밤 강가에서 월천꾼을 찾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니 그들은 더위와 추위를 견디며 냇가 길목에서 손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월천꾼은 단순히 편의를 위한 게 아니라 위험을 피하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평소엔 그냥 건널 수 있던 개울도 물이 불어나면 위험해졌기 때문에 위험 예방 차원에서 월천꾼을 썼죠. 조선 후기 영조와 정조는 제사에 쓸 물건을 옮기는 도중 시냇물이 불어나자 월천꾼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월천꾼을 쓰지 않아 문제가 생긴 일도 있었는데 정조 때 한 지방관이 불어난 개울을 무리하게 건너다 중요한 문서를 물에 빠뜨려 파직됐습니다. 월천꾼이란 직업은 중국과 일본에도 있었습니다. 1682년 일본 통신사를 따라갔던 외항역관 홍우제는 물살이 센 하천을 지날 때 수백 명의 일본인 월천꾼이 시내 가운데 줄지어 서서 좌우에서 부축해 건넜다고 합니다. 1804년 청나라에 다녀온 이해응은 가죽 바지를 입은 월천꾼들이 얼음을 깨가며 사람과 말을 건너게 해줬다고 하며 1828년 박사오는 압록강과 요동의 여러 시냇물을 건널 때마다 월천꾼의 등에 업혀 이동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물론 월천꾼이 있다고 해서 모든 위험을 피할 수 있던 것은 아닙니다. 숙종 때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접반사 차비관 윤두만은 월천꾼과 함께 물살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앞에서 봤던 박사오의 경우 박사오를 업은 월천꾼이 얼음에 미끄러지며 주저하는 일이 있었고 1868년 금강산으로 유람을 떠난 권숙도 월천꾼에게 업혀 불어난 시내를 건너다가 물이 목까지 차올라 옷이 다 젖었다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만큼 월천꾼이란 직업은 위험했고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했던 일이었습니다. 서민의 발이었던 월천꾼은 근대 이후 교량과 교통이 발달하며 점차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